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한국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가운데 작심 발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27세 규정으로 대표되는 협회의 낡은 규정 등에 대해 문체부도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금메달로 정상을 찍은 순간 안세영은 부상 관리와 선수 육성, 훈련 방식 등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 전반을 지적했습니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작심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자 안세영은 곡해하지 말아달라 선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SNS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파리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선수들은 애둘러 착잡한 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 네.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세영 인터뷰의 핵심으로 배드민턴계는 이 말을 주목합니다. 대표팀과 함께하긴 힘들 것 같고 개인으로는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 또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야박하지 않냐는 발언입니다. 과거 수영 박태환, 피겨 김연아처럼 안세영 전담팀을 꾸린 뒤 개인 자격으로 별도 후원사와 함께 해외 투어 생활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행 협회 규정상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한 은퇴 선수, 그것도 여자는 만 27살이 넘어야 합니다. 22살인 안세영은 앞으로 5년 동안 협회 허락 없이는 해외 경기에 원칙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대표팀 경기력과 선수들 간 형평성, 또 메인 스폰서 요넥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협회 입장에서 마냥 안세영 편의를 봐주기에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다만 안세영이 분노가 금메달 원동력이며 배드민턴 협회도 양궁처럼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직격한 만큼 새 시대에 맞는 규정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대하던 파리의 낭만을 오롯이 만끽하지 못한 안세영은 배드민턴 협회 회장 등 임원진과 나란히 같은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안 선수의 올림픽 이전 발언들을 보면 폭탄 발언에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언 시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인도네시아 오픈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그동안 부상에 대해 자신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인터뷰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제가 다 많은 걸 이야기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할 말은 많지만 짧게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배드민턴 국가대표 미디어데이. 당시에도 안세영의 부상 관련이 큰 이슈였습니다. 스스로 밝힌 부상 회복 정도는 80%. 이때도 부상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못한 게 많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범하게 올라올 것 같다는 선수, 그런 선수라고 생각들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저도 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 이런 것도 많이 그래도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으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협회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안세영은 이를 알리기 위해 자신에게 눈과 귀가 가장 많이 쏠린 때를 택한 셈입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올림픽 이슈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안세영이 올림픽 이후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런 정도의 수위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우리 사격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운 가운데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임금체불 논란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먼저 파리에서 귀국한 신명주 회장은 파리에 있는 사격연맹 고위 관계자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 회장이 사격연맹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MBC는 신명주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금체불 논란이 있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94.39포인트, 0.76% 오른 38,997.66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7포인트, 1.04% 오른 5,240.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6.77포인트, 1.03% 오른 16,366.85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증권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틀 전 최악의 폭락장에 휘청였던 우리 주식시장이 어제는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정반대 장세가 나타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큰 낙폭으로 최악의 하루를 보낸 다음 날 폭락장이 이어질까 긴급회의에 나선 정부와 금융수장 모임은 곧 무색해졌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가파르게 치솟은 겁니다. 5% 넘게 폭등하면서 거래 시작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루 전 매도 사이드카와 정반대 조치로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됐습니다.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과열된 시장에 잠시 숨 돌릴 틈을 준 건데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급반등한 건 밤새 나온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경기 확장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조업과 고용 둔화 지표로 경기 침체 공포에 파랗게 질렸던 시장이 다소 안도한 겁니다. 이에 낙폭이 과도했던 우리 증시로 저가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관련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죠. 경기 경착륙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로 좀 보인 게.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급등락을 오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6월의 경상수지가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수출이 1년 전보다 8.7%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9월 이후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년 전보다 반도체가 50.4%, 정보통신기기가 26%, 석유 제품이 8.5% 증가한 반면 철강 제품은 18%, 화공품은 7.5%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년 전보다 5.7%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여행 수지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우리 국민의 해외 증권 투자는 66억 3천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는 23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티몬과 위메프 피해 업체들에게 1조 2천억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에 밝힌 5,600억 원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천억 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모 2천억 원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리 3%대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리 4% 안팎의 3천억 원 규모 대출이 모레인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피지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고리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를 망친 건 여권이고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받으라고 맞받았지만 금투세 자체에는 내부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5개월 뒤 시작될 금투세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금융시장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취소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외국인과 기관에 의지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 자체를 돌아볼 때라며 대야 압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이 경제 운용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세력부터 특검으로 척결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2년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만 금투세 폐지 자체에는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3년 전 입법이 유예된 만큼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제도 시행을 완전히 못 박진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금투세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협의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제각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내에 환불 절차를 마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커머스 업체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별도 TF를 꾸려 상임위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들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내 환불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 기업에는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고 질책하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책 역시 사실상 돌려막기와 다름없다며 미봉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부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일단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영배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만큼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충전시설 100개를 더 설치해 오는 2020년까지 충전시설 1,4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배터리 시장은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차량 수리를 위해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 주차된 전기차 아래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때 전기차 그거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이거 전기차 이거 꼭 실어야 되냐. 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에는 충남 금산의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과충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 아래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소방관도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금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난 겁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이렇게 검게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엔 차 50여 대가 있던 상황. 게다가 주차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당시 주차관리원은 마음 졸였다고 말합니다. 그 연기만 봤을 때에는 진짜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었었죠. 좀 약간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은 불이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기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질식 수화포를 이용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충전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반 직원이 충전기를 제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화재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과충전이 아닐까. 앞서 지난 1일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한 대에서 난 불로 차 100여 대가 타고 수백 세대 단전 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으로 구성돼 화재가 나면 열폭주를 일으켜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아주 단시간에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급격하게 달하게 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계속 가속화돼서 화재가 확산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또 되도록 지하에 있는 충전소 설치를 피하고 열폭주를 배터리 내에서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수리를 위해 탁송 차량에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탁송차 적재함까지 불탔는데 소방당국은 배터리 보유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아 레이 전기차가 탁송 차량에 실려 옮겨집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순간 뒷차가 다급히 상향등을 켜며 경고를 보냅니다. 갑자기 차량 밑바닥부터 불꽃이 점점 커지고 곧이어 비어있는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 수리를 위해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탁송기사 A씨는 황급히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를 끄집어 내리려고 올라타려고 했는데 차 양쪽 바닥에서 이제 불이 물속으로 막 올라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탁송차까지 모조리 불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A씨는 전기차가 실린 적재함을 재빨리 내려 화재가 커지는 걸 막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물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전소된 전기차는 2014년식으로 시동만 걸리고 움직이지 않아 수리를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또 전자제어 유압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리콜 대상이었는데 화재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됐고 배터리 부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차량 탁송을 의뢰한 수리업체나 전기차 차주가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는 생업을 미룰 수 없어 사비 1,600만 원을 들여 탁송차를 고쳤습니다. 최근 혈액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항암 치료를 병행하던 와중에 날아든 불행입니다. 대물보상 청구를 검토 중인 A씨는 트라우마 탓에 다시는 전기차를 옮기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기차를 싣고 가다 이게 불나는 걸 처음 겪었는데 주변 지인분들도 이거 전기차 이거 꼭 이미 실어야 되냐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불안해갖고 두렵죠.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비롯해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기는 했는데 폐기된 사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불은 쉽게 끌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전용 소방시설이 있어야 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 보험이 있었다면 피해 주민의 보상이 수월했을 거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미리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 그리고 자동차 검사 시에 배터리 상태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법까지 지금 보면 딱 필요한 법들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 발의됐는데요. 세부 사항이 조금 붙긴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전기차는 지상에 주차하도록 한다거나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자는 등의 의견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법안들이 빠르게 발의되는 걸 보면 전기차 화재 관련한 문제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번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나 뒤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들을 보면 만시지탄의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전용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배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됐더라면 피해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22대 국회, 민생을 살리는 협치가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일단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인과 대응책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된 상태였는데 화재가 시작돼서 폭발을 했어요. 네. 원인은 뭐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화재가 발생하려면 이제 3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 네. 번째로 이제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기차에서 가연물이 뭐냐? 네. 결국은 배터리 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화원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열,
네. 열이 폭주하는 현상이 이제 점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소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뭐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결국은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 내부에서 그러면 왜 이상 현상이 발생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충격이 가해진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주차 중에 화재이기 때문에 인적 요소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행 중에 충격을 받았다든가 그거는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 상태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물적 요인이 될 거고 이제 물적 요인은 배터리 안에 들어간 결국 이제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이제 셀 쪽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폭염 속에 방치됐던 차량도 아니고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가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배터리가 중국산인 것으로도 확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 배터리가 파라시스사의 배터리인데 화재 위험성으로 리콜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이 회사의 제품을 쓰는 곳이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인데 네. 그 베이징 자동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했고 그 리콜했을 때의 원인이 화재 가능성이 있다였고 이거를 네. 당시에 그 파라시스라는 제조사도 이제 결함을 인정하면서 이제 리콜이 성사된 적이 있었죠. 물론 그때의 배터리가 동일하게 쓰였는지는 또는 개선된 게 쓰였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으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NCM 계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이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그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이제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니켈을 많이 쓰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용량일 때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를 많이 저장하면은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확대가 되는 측면이 효율이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리고 동일한 용량일 때 무게가 감량되니까 단위 효율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반응성이 상당히 좋아서 뭔가 문제가 한번 잘못 발생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전기차는 차체가 기본적으로 좀 낮아서 하부에 있는 배터리가 손상됐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제 뭐 주차 중에 일어난 사례는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앞서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하부에서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주차가 됐다면 네.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주행 중에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었으면 배터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BMS라고 네. 하는 건데 그 BMS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끊임없이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네. 무언가 정지를 시키거나 그런 작동을 하는데 주차 중에는 BMS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작동이 되니까 네. 전원이 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중에 만약에 셀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BMS가 이거를 이상 감지를 하지 못해서 네. 이런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지금 한 60시간 가까이 주차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주차한 전후에도 사실 뭐 옆차가 주차를 하면서 살짝 부딪힌다거나 이런 접촉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걸로도 발화가 가능한가요? 뭐 간단한 접촉 사고 같은 걸로 발화가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하기 이전의 주행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가 됐다. 네. 그런 가능성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3 이 8단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재 시간 6일 보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BM3 이 8단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재 시간으로 6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는 또 주차타워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기도 했고요. 지난달에는 지난 6월이었죠. 탁송하던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는데 화면에 보면은 차량 하부에서 어쨌든 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배터리 문제일까요? 그렇죠. 배터리가 탑재된 위치가 자동차 하부 쪽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뭐 연기가 나거나 발화가 됐다면 대부분의
배터리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 화재의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배터리 내부, 그러니까 셀 자체에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셀 자체에 불량이 생기거나 하면 화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 초창기가 나올 때부터 항상 이 문제는 함께 제기됐던 문제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제조사가 그 냉각 기능을 보강을 해서 최대한 열의 온도 올라가는 것을 낮추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말씀하실 때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운행 중에 배터리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차를 멈춰야 될까요? 그렇죠. 차를 안전한 곳에 즉시 멈추고 이상 진단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요청을 해서 견인을 하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만약에 그 긴급한 상황이라면은 운행을 정지하라라는 이제 코드를 알려주게 네.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전기차에 지금 이렇게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전기차를 출입시키는 거를 금지하자, 이런 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 시설 자체도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 자동차 초창기 보급할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전기차 화재는 있었고 물론 통계적으로는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율은 적다고 하더라도 네. 전기차가 한번 화재가 나면은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네. 가급적이면은 지상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 공간도 지상에 하자. 지상에 못 한다면 주차장 입구에 하자.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걸 법제화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는 꾸준히 보급이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권고되는 것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를 하되 불가피하다면 주차장 입구에 하자. 왜냐하면 입구에 할 경우에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도 유독가스가 입구 쪽으로 손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화재 진압의 시야는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상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화재 발생 시에 진화는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화재 위험성 자체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상에 있다 보면은 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습기에도 취약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되 그늘진 곳, 캐노피를 같이 넣어서 네. 가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충전기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 캐노피도 같이 해서 그늘진 곳을 만들어서 충전을 해주면 그나마 안전을 조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네.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가 우리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고밀도 도심 지역이에요. 2030년까지 내연기관 퇴출시킨다고 전동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상에다 충전기 설치를 지금 제도화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충전기 설치만 제도화할 게 아니라 이 화재에 대비한 소화 시설도 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가 어려우니까 주차 구역도 아예 방화벽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는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그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이거를 강제하려면 건축법에서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주차장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방화벽이 좌우로 화재가 번지는 걸 막고, 그럼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열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제 상부에 불연성 덕트, 즉 풍량 기능을 넣어서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화재로 인해서 널리 번지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이렇게 큰 화재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내려줌으로써 일단은 주변에 화재가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2021년도에 천안에서 아주 아파트 지하에서 큰 불이 한번 났었는데, 그때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세차하는 차가 LPG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네. 600대 정도가 손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도 한 40대 정도는 전소가 되고 나머지는 큰 문이 났는데, 그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큰 손상은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과충전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충전의 급속 방식이 있고요, 또 완속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안전성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전기를 빨리 넣어주면 그만큼 배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네. 빨리 들어오는 만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속 충전을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과충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자. 그러면은 충분히 과충전에 따른 위험성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할 때 네. 우리가 보통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100% 하지 말고 네. 약간 90% 정도만 충전해도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가득가득 꽉꽉 채우려고 하지 말자라는 것도 이제 권고가 되는 사항이죠. 네, 90%까지 충전이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폭염과 폭우도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뜨거운 도로에 좀 오래 세워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습도에 오래 노출돼도 배터리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화재도 잘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습도도 습도지만 이제 고온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지나치게 열을 받으면 그 냉각 기능을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냉각 기능 자체가 상당히 무리하게 돌아가니까 그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열을 더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가급적 고온에 주차하기보다는 극내진 곳에 뭐 나무 밑이라든가 이제 그쪽에 권고가 되고 지금 모든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모 회사의 자동차, 전기차가 화재가 계속 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법안을 만들었던 것도 그때 위험성을 보고 다 만들었던 건데 결국은 다 폐기가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나왔던 대책들을 지금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바꿔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폭발물이다. 뭐 이런 지금 그런 지금 시각도 오해라는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내연차보다 화재 사고 비율이 전기차가 낮다. 그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그럼요. 이게 이제 통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텐데 일단 소방청 화재 통계를 보면 네.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이 이제 1.88%고 전기차가 1.63%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죠. 네.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이제 전기차 발화를 제외하고 발화 사고 비율을 보면 0.52%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보다 더 낮은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진화가 어렵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기로가 될 수가 있겠다.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아마 제조사가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정부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입구에 무언가 공간 마련하자는 움직임도 계속 벌어질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느려진다. 물론 당연히 소비자들은 우려를 갖겠지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은 앞으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의 먹거리로 미뤄왔던 글로벌은 계속 전동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전기차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탄탄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권용적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3E 8단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재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3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며 4분기부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세대 HBM 가운데 HBM3E 12단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HBM 시장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HBM3E 8단을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사에게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추가 대책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6천억 원을 지원해 중앙정부와 함께 1조 2천억 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작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 우리 경제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 현장에 더욱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8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전자금과 신보, 기보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확실히 추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 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8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8월 16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이 육성 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 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합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인 협업 예산 추진 방안입니다.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 사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 부처가 아닌 유관 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관 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 후속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달 말 발표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먼저 준비된 협업 예산 추진 방안 2건을 논의합니다.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단계부터 취업, 정주 의사를 조사하여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적개발 원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유무상 ODA를 현장 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형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중기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조실 차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기부 장관입니다. 최근 우리 문제는 기업 규모의 연쇄와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네, 오전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가을의 문턱과 찜통 더위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날들의 연속인데요. 입추가 지난다고 바로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입추에는 관리에게 하루 휴가를 준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예부터 날이 무척 더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찜통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밤사이 강릉은 1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최장 연속 열대야일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수칙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밤사이 서울도 최저기온이 27.2도를 기록하며 17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정오에는 31도, 오후 2시에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 찜통더위의 열기는 또다시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수일째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자, 오늘도 폭염 속에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게 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차량의 추돌 사고로 차선 전체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 구급차와 임시천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 높이만큼 긴 사다리가 동원돼 연신 물을 퍼붓고 소방대원들은 구급차에서 들것을 꺼냅니다. 하얀 옷 입은 여성분을 베드에 치고 가시고 그러고 좀 있다가 파란 천 같은 거에 싸서 사람을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 골목길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건물 외벽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늦은 밤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일가족 3명 가운데 10대 남매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40대 어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집채만한 트럭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세제 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20여 분 동안 창원 방면 편도 2차선 도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경주시 관성 해수욕장에서는 30대 피서객이 실종됐습니다.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부표 인근에서 발견된 남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려던 80대 경기도 의사회 회원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폭행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도로에 설치하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사회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사가 미용 도중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CTV에는 당시 장면이 담겼는데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동물학대 여부를 좀 더 예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보는 Y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 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를 들어올리더니 연달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강아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더니 목을 잡고 벽에 여러 번 강하게 밀칩니다. 이후에도 강아지를 높이 들어 내려치는 장면이 수차례 CCTV에 잡혔습니다. 끼갱거리는 강아지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미용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강아지 눈이 충혈된 걸 본 주인은 학대를 의심해 병원에 데려갔고 양눈 출혈과 목 북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5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손길이 닿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미용실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게 견주 설명입니다. 결국 강아지 주인은 미용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번을 제가 이제 뭐 짧게는 10초부터 많게는 한 1분, 1, 2분 글을 쭉 캡처를 했는데 요분은 이 업계에서 저희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로도 좀 더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30대 애견 미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자신을 물었다며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개가 반항해 제지하려 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강아지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다수 포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항하면서 물려고 하는 강아지를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로 학대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강아지 주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사 자료를 다시 훑어본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고의성 유무를 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를 붙잡는 정도를 넘어 필요 이상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런 경우 고의적인 동물학대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어떤 견주가 이 정도의 폭력을 용인을 하면서 동물 미용을 맡길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 강아지를 제압하는 정도로 정당한 적절한 수단이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강아지 주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하철 무인 점포를 털고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하철 절도가 끊이지 않는데요. 절도 등 전과 22범이 지하철역에서 활개치며 물건을 훔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철 절도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배경을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무인 점포로 다가오더니 판매하는 가방을 집어듭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챙겨온 비닐봉투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가방을 담고 또 담더니 중간에 구운 달걀까지 챙깁니다. 유유히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아쉬움이 남았는지 되돌아와 초코바까지 챙겨갑니다. 이 남성 또 다른 지하철역 무인 점포에서는 자연스럽게 바구니 안에 든 현금을 챙겨갑니다. 결국 꼬리가 잡혔는데 가방 안에서 담배 등 훔친 물건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남성은 절도, 사기 등 전과 22범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몰래 훔친 절도 혐의 지속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저기네. 또 다른 남성은 지하철 빈자리에 앉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더니 태연하게 앉아있다 사라집니다. 또 술에 취한 남성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이 남성도 경찰에 검거돼 송치됐는데 절도 등 전과 17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철 내 절도 범죄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부축배기와 소매치기가 각각 70%와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수법 특정 호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범죄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서 통신 및 CCTV 추적 수사로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절도 범죄가 잦은 곳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끝모를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웬일인지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를 앞다퉈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성과 없는 쳇바퀴 정국의 비판이 잇따르자 태세를 전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성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망 속에 최상병 특검법 또한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정쟁 법안이 아닌 민생 입법부터 다루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입장차가 크지 않은 법안은 바로 처리하고 생각이 다른 법안도 민생을 위해 시급하면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자는 겁니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둡시다.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합시다. 특히 세제 개편이나 연금 개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법안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거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양당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기구 간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협상을 시작하자며 신속히 답변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의 논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합시다. 한 대표가 민생의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양보 없는 대치 정국에 피로감이 극에 달한 데다 곧 시효가 끝나는 예금자 보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K칩스법 등 이른바 일몰 법안도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물론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야당은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협상 테이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곧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연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먼저 내라고 압박하면서 협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각 당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 의장 취임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습니다. 앞서 진 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거르는 것을 두고 정책위의장 간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포함한 민생 현안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방송 4법의 제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의 제의 요구안, 즉 거부권을 곧 제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인데다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방송장악 4법에 대한 제의 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야당의 방통위 현장 조사를 두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켜놓곤 이제와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황당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데에는 야당목 방통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탓이 크다면서 서둘러 방통위를 정상화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로 치자면은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증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은 해체해야 될 검찰 아니겠습니까? 반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이라며 방송 4법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정부의 제의 요구권 의결을 권력 유지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로 정의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을 추궁하며 방송장악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인 구조에서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를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법하다는 걸 이미 해서 그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게 된 것이고. 야당 방문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한때 자리를 비우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고 공용 차량 운행 기록 등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일부 기록이 확인되지 못하면서 양측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됐습니다. 밝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을 안 해요.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요. 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입니다. 야당은 오는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역시 동시 추진하며 여권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이야말로 집권 여당 시절 방송장악 행태를 잊은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중서부 출신 진보 성향의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골랐습니다. 강경 보수 색채가 강한 트럼프와 벤스 조합에 해리스는 진보의 선명성을 강화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필라델피아 유세장에서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소개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Pennsylvania, I'm here today because I found such a leader. Governor Tim Walz of the great state of Minnesota. 월즈는 일생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를 도와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습니다. I couldn't be prouder to be on this ticket and to help Vice President Harris become what we all know is very good for us to think about.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리스와 같은 1964년생인 월즈는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에 입대한 뒤 사회에 나선 풋볼 코치를 겸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육선 하원 의원을 거쳐 주지사 도전에도 성공했지만 야구 모자에 티셔츠를 즐겨 입으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한 월즈는 최근 방송에서 쓴 괴상한 트럼프라는 표현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처럼 번지게 했습니다. And these guys are weird on how they frame it. They are obsessed. And I said it the other day, the He-Man Woman Haters Club. I don't know where this is coming from. 낙태권 옹호와 성소수자 권익 보호, 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월즈의 합류로 강경 보수인 트럼프 벤스 조합과 더욱 선명한 대비를 이룰 전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을 지키기 위한 카드로 읽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땡큐라는 글을 남기며 핵심 경합주 출신의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셔피로가 지명되지 않은데 안도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벤스는 민주당이 더 위험하고 과격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He's been one of the most far-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But I think that what Tim Walz's selection says is that Kamala Harris has bent the knee to the far left of her party, which is what she always does. 해리스 부통령이 진보 성향이 뚜렷한 월즈 주지사를 고른 건 극단적 좌파라는 트럼프 공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도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작전을 설계한 신와르를 한이의 후임으로 지명해서 대이스라엘 노선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연설에 등장한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이스라엘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보복을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لذلك يودنا آتي إن شاء الله يودنا آتي قويا مؤثرا فاعلا وبيننا وبينهم ما زالت الأيام والليالي وننتظر الميدان. TV 연설이 시작되기 직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저공 비행하면서 도시 전역을 굉음으로 도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주둔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히암 지역도 공습했고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에 다수의 드론을 발사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המסר הראשון שלי אליכם זה צבירת יכולות, הגנה והתקפה בכל התחומי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피살된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지명했습니다.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온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작전 설계자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와 레바논 외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며 중동의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طلبنا ودعوتنا للأمم المتحدة والقوى الدولية لبذل كافة الجهد وممارسة كافة أشكال الضغط لتغليب لغة الحوار. 미국 역시 카타르, 이집트 수반과 통화하며 확전 방지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중동 지역 확전 우려에 따라 정부가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또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0시부터 이같이 적용한다며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지역 여행 계획이 있다면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은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도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 측의 보복 공격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대응이 시작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중동 지역 폭력 확대를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긴장 완화의 가능성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로 결제 시기가 돌아오는 회원은 인상된 회비를 내야 합니다. 신규 회원은 이미 지난 4월 13일부터 인상된 멤버십 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한 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이 회원 수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멤버십 회비를 2,900원에서 4,990원으로 한 차례 올렸는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멤버십 회원 수가 9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증가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더 이어집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전년도 점포 수의 2% 안에서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 이내로 변경됩니다. 폭락 하루 만에 어제 급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 그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은 어떨지 한국거래소로 가서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는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518포인트, 0.16%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31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2,522, 그리고 코스닥은 732에서 마감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시작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수가 아직 경기가 확장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조금은 희석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가치 상승이 주춤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잠잠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는 파란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42%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11%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3% 각각 3.3%, 6% 상승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증권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들이우던 공포감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캐리 청산의 계기가 됐던 엔화 가치 상승이 멈추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적 반등은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새벽 끝난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는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이상 투매를 했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천억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선 3천억 순매수를 하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141원까지 내려갔던 엔달러 환율이 145원 근처까지 상승하며 엔화 가치 강세가 주춤한 점도 외국인 매도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엔화 가치 상승이 촉발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소 줄어들며 850조가량 우리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줄어들었습니다. 엔화 가치 강세 부분이 엔달러 환율 145엔 수준에서 일단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엔화 가치 급변동에 따른 외국인 매도 급증,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진정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감이 과도했긴 하지만 그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미국 가계가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짧고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운이 고조되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전쟁이 발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요동을 칠 경우 우리 증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칩인 HBM3E 8단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사용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삼성과 엔비디아가 조만간 HBM3E 8단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올해 4분기에는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5세대 메모리칩 가운데 HBM3E 12단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엔비디아 측은 품질 검증 테스트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며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5월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HBM 제품이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돼 품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Space head kick from Park Tae-jun.
파리올림픽 폐막이 벌써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권도 국가대표팀이 막판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기대주 박태준 선수를 시작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국 태권도가 종주국의 명예를 걸고 파리에서 금빛 사냥에 도전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금메달 2개를 따내며 금맥을 이어갔지만 도쿄 대회에선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에 그치며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8년 만에 자존심 회복에 나설 첫 주자는 남자 58kg급 박태준. 먼저 16강에서 베네수엘라의 요한드리 그라나도 선수와 맞붙습니다. 박태준은 지난 2월 국가대표팀 선발전에서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장준을 꺾고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 무대인 만큼 겁없이 준비한 거 전부 다 무대에서 펼치고 꼭 파리 포디움 꼭대기에서 애국가 올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서건우도 시상대 위를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 체급에 도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훈련했던 거 다 펼치고 올 수 있게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도 올림픽에서 한번 일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다빈과 첫 국가대표 마크를 단 김유진 두 태극낭자도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 때 노메달 수모를 씻어내기 위해 출격합니다. 파리올림픽 폐막을 나흘 앞둔 오늘 한국 태권도 선수들이 금빛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센강의 수질이 또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철인 3종 경기는 마쳤지만 이번엔 마라톤 수영을 앞두고 훈련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와 알마 다리 사이를 6바퀴 돌아야 하는 파리올림픽 마라톤 수영. 선수들이 경기 코스를 미리 익혀두는 게 필요한데도 첫 번째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4일 샘플을 채취한 4개 지점 가운데 한 곳에서 기준치를 넘긴 장내 구균이 검출된 겁니다. 조직위는 다만 8일 여자부와 9일 남자부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Pour Paris 2024, voilà, beaucoup de confiance dans notre capacité à organiser au regard des tendances, des conditions météorologiques, les épreuves dans de bonnes conditions. 앞서 철인 3종 경기 때는 훈련이 연이틀 취소되고 남자부 경기가 하루 뒤로 미뤄졌습니다. 또 벨기에의 혼성 계주팀은 개인전에 참가했던 선수 한 명이 아프다며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시장은 센강에서 수영한 탓에 병이 난 선수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Il n'y a absolument aucun athlète qui aurait été malade parce qu'il se serait baigné dans la Seine ou qui se serait retiré de la compétition parce qu'il aurait nagé dans la Seine. Ce sont des fake news, ça a été démontré. Et d'ailleurs, les comités nationaux olympiques eux-mêmes ont rétabli la vérité. 파리시는 한술 더 떠 센강에서 수영하려는 사람이 줄 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Même si je n'avais entendu aucun retour négatif de la part des athlètes, j'aurais quand même eu peur. Et je pense que j'attendrai encore un tout petit peu. Pourquoi pas que M. Macron il se baigne comme il avait dit de faire. Je pense que ça pourrait rassurer. Et la Seine, c'est quelque chose de nouveau, donc je pense que c'est l'être humain qui a peur des nouveautés. Et en fait, quand on se baignera dans la Seine en 2025, si ça dure, et ben en 2030, ce sera normal peut-être. On verra. 1923년 이후 수영이 금지돼 온 센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겠다는 파리시의 포부는 줄곧 논란거리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돼 강물이 더러워지고 햇볕이 쨍쨍하면 맑아지는 등 수질이 전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리시는 강물 정화에 2조 원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센강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이 올림픽 막판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클릭 한 번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알리가 중국 18만 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넘어간 개인정보는 삭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AS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한층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나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까지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송 대상은 회원 관리번호와 등급, 구매 상품, 가격, 판매자 정보, 결제 방법, 배송 위치와 운송장 정보 등 사실상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국내 인허가 업종인 금융이나 은행, 통신사들과 달리 유통에선 별다른 진입 규제 없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 개인정보를 받아 재가공하는 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달, 보관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본금 1억인 거거든요. 그걸 맞추면은 그 다음에 뭘 보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어쨌든 목적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때도 해커가 친구 추가 기능만으로 회원 일련 번호를 찾고 이를 조합해 익명 채팅방 이용자의 실제 아이디와 연락처까지 찾아낸 만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원치 않은 정보가 양산돼 무단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정보를 넘기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 데다 특히 시커머스 등 해외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내부에서 유출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경우는 동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후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 관리 능력 심사 기준을 만들고 데이터 유통 추적 시스템도 개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규제 사항을 모두 법이 아닌 고시로 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정된 규제 실패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지난 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칫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녹조까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서 쓰레기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류입니다. 호수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떠밀려 왔습니다. 굴착기가 호수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려 화물차에 싣기를 반복하지만 호수 위에 떠있는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등이 대부분이지만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까스로 막고 있는 건 길이 1km에 가까운 대형 차단막. 차단막에 가로막힌 쓰레기를 배를 타고 나가 그물에 묶어 육지 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걷어들입니다. 청풍정 있는 쪽하고 합쳐가지고 한 4군데가 아직 남았어요. 4군데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 앞에 부분이 일단 치워져야 또 다음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걱정거리는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장맛비에 각종 오염물질이 대청호로 떠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된다면 녹조 발생이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벌써 대청호 주변 수변은 초록빛이 감돌고 군데군데 녹조가 뭉쳐있기도 합니다. 특히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은 치수탑 인근에 녹조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 선박을 투입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합니다. 녹조만 흡입을 하고 그로 배출되고. 매년 장마가 지나가면 쓰레기와 녹조로 몸살을 앓는 대청호.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 속에서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하이브 자회사에서 개발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의 전 세계 누적 시청자 수가 6억 4천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지난 2022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에 스트리밍 진행 횟수가 10,000 건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재생 횟수를 기록한 팀은 BTS로 12억 7천만 회였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군복무 중에도 솔로 2집 타이틀곡 후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역주행을 이뤄내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후는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전주보다 2위 상승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19일째, 서울은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 34도, 경북 경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폭염과 함께 소나기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고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